자, 넘어가셔서 이제 461페이지에 이제 부가세를 신고하는 거, 납부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 우리가 매출하면서 받아놓은 매출세액에서 뭐를 빼면 매입세액을 빼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하거나 만약에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뭘 받는다고 그랬죠? 환급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매출세액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옆에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세요. 자, 여기에다가 세금 계산서 매출이 있죠. 세금 계산서 매출. 여기에 10% 매출세액이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한 거에 10%. 그 다음에 밑에 또 있어요. 어, 영세율 매출. 자, 얘는 곱하기 과세 표준에 신고는 하지만 0%예요. 근데 이 영세율 매출에는요, 직수출도 있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한 매출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매출세액이 되고요.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 대손세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제가 어제 과세표준에서 빼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대손금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손금은 대손이 났어도 매출액에서 빼지 말라고 그랬죠. 왜 빼지 말아요? 대손세액으로 빼줄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어치를 팔았어요, 상품을. 그런데 외상매출금이 110만 원이야. 110만 원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110만 원 외상매출금을 대손 처리하겠죠. 대손 처리를 하면서 요 10만 원에 대해서는 못 받게 됐으니까 대손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대손이 났을 때. 이제 뒤에 조금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무조건 대손 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요건을 충족을 했을 때는 내가 받지도 못했는데 납부를 한 부가세에 대해서만큼은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얘가 파산해가지고 외상값을 못 받게 됐어. 그래서 대손세액을 공제를 신청을 한 거야. 그래서 공제를 받았어요. 받았었는데 얘가 그래도 내가 네 돈은 갚아야지 이러면서 돈을 갚은 거야. 그러면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공제를 받았던 걸 얘가 다시 회수를 했다. 그러면 다시 토해내야 돼요. 그랬을 때 다시 플러스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손세액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세무 2급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자, 그 부분에 계속 나오는 얘기니까 잘 받으세요. 자, 요게 이제 매출세액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되겠죠? 빼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옆에 보세요, 또.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자, 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왔어요. 그럼 당연히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겠죠? 두 번째,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카드로 결제를 했어. 그러면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 영수증 있죠? 그거 받아놓은 거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뭘로 작성하라고 그랬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그거를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가 있으면 이것도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에 보면 의제 매입세액 등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어요. 뒤에서 나올 거예요. 뒤에서 설명할게요. 의제 매입세액.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 안주 공급을 공급
의제라는 말을 쓰기도 했었죠. 이 의제의 매입세액이 원래 매입세액이 아닌데 매입세액처럼 인정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걸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하고 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네들 다 플러스잖아요. 다 더해주는 건데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해놓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렇게 나와 있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아왔어요.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현금 영수증 받아왔어요. 근데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어도 공제가 안 되는 항목들이 있다. 그것들을 부가세법에서 지정을 해놨어요. 자, 나중에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건데 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자, 그래서 그것들을 합계를 내면 납부하거나 환급세액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매출세액이 100원이고 매입세액이 50원이면 50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매출세액이 100원인데 매입세액이 130원이면 30원을 환급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게 납부, 환급세액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해놓은 거고 자, 지금 간단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462페이지에 보시면 대손세액 공제라는 게 나와요. 요거. 자, 내가 외상으로 상품을 팔고 부가세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거래 상대방이 부도가 난다든지 또는 파산을 했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못 받게 되면 나는 받지도 못했는데 내는 게 억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빼주겠다라는 게 대손세액 공제예요. 자, 내용에 보시면 자,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받은 자는 그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자, 만약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 처리되는 경우에 공급자는 거래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얘기네요.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자, 밑에 대손세액 공제액은 얼마? 부가세만큼만 해주는 거예요. 부가세만큼만.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는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요. 내가 상품을 매출을 했어요. 10,000원짜리. 그런데 자,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럼 외상 매출금으로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요? 부가세까지 11,000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거는 부가세를 받아 놓은 거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얘가 외상 매출금이 얘가 파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되면 이 외상 매출금 11,000원에 대해서 곱하기 110분의 10만큼 얼마? 1,000원만 요게 대손세액으로 공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뭐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요. 부가세만 공제를 해주겠죠? 그렇죠? 부가세만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에 보면 대손 사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손이 나면 무조건 대손세액을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만 공제를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민법 등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여러분들 소멸시효가 뭔지 아세요? 소멸시효? 돈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못 받게 되면 그러면 소멸이 돼버리는 시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멸시효는 딱 정해진 게 아니라서 채권마다 차이가 좀 있으니까요. 결국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는 말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돈을 못 받게 된다. 그러면 못 받게 됐으니까 대손세액 공제를 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되셨나요? 다음 463페이지 두 번째. 소정법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여러분 그런 얘기는 좀 들어보셨죠? 개인 회생, 그 다음에 뭐 개인 파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개인 회생은 어떤 식이냐면 돈을 갚을 수 있는 기간을 오래 장기간으로 둬요. 그러면 채권자한테 법원에서 채권자한테 얘기를 해요. 야, 이자나 이런 거 포기해. 그리고 원금만 받아. 원금만 받는데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줘. 또는 야, 얘는 지금 이걸 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채권자한테 그냥 네가 그걸 포기해.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그런 법원에서 그런 결정에 의해서 채권자는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게 회생계획 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못 받게 되는 것. 자, 이런 경우도 못 받게 됐으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뭘 해준다? 그러니까 세액을 공제를 해준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자, 내가 민사를 걸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나한테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의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재산을 압류를 걸어요. 그리고 그 압류를 경매에다 올리는 거죠. 경매를 해가지고 돈을 받으면 이게 팔려갖고 경매에서 팔려가지고 돈을 받으면 내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경매가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내 돈을 못 받게 되죠? 그런 경우에도 대손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건 진하게 표시되어 있죠? 얘가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오는 편이라서 자 부도가 발생했어요 회사가. 그럼 부도 나자마자 공제를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도는 나고 나면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도 6개월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부도 난 지 6개월이 지나야지만 대손세의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5번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채무자의 파산했다든지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등으로 못 받게 되면 이것도 대손세의 공제를 해주겠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회수 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에서 채권 가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우리가 소액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소액 채권은 6개월 이상 지나게 되면 대손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자, 요렇게 6가지 정도가 있고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이론 문제로만 등장을 하고요. 세무 2급에 가면 부가세 부속서류 중에 대손세액 공제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그거 작성할 때 요 내용을 다 적용을 해서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회계 1급에서보다 세무 2급에서 더 중요시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대손세 공제의 범위 및 시기. 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까지만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넘어가면 공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 요것도 시험에 등장을 하는 내용이라서 이게 개정하기 전에는 5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년으로 바뀌었어요. 자, 요 얘기는 나중에 세무 2급에 가면 또 한 번 다루게 될 일이 있을 거예요. 대손세 공제신청서 설명하면서. 자, 지금 여기에서는 이론 문제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볼까요? 그러면 463페이지에 이제 거의 2번에 매입세 공제라고 나와 있는 건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다음 3번에 이게 중요합니다. 별표 치세요. 매입세
불공제.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되는 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책에 쭉 정리가 다음 페이지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매입세액 불공제, 우리가 그냥 불공제를 줄여서 그냥 불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된다. 그래서 불공은 7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사, 업, 토, 비, 연, 접 이렇게 7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시험마다 한 번씩은 다 나온다고 봐야 돼요. 이 내용은.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세금 계산서를요, 미수취하거나, 당연히 못 받으면 당연히 공제가 안 되겠죠. 세금 계산서를 못 받으면. 세금 계산서를 받기는 했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와도 공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한 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을 한 경우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매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자, 완전히 다 안 해주는 건 아니고요. 자, 교재에 463페이지 3번의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나와 있죠. 그 옆에 보세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개시일 1월 1일, 그러니까 과세 기간이 우리가 1년 중에 보면 여기가 1기고 여기가 2기였잖아요. 그죠? 그럼 1월 1일하고 7월 1일이 개시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무조건 안 해주는 건 아니고, 자, 여기에 속하는 것들은 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자세히 언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언제가 공급 시기고 이게 공제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만 참고로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업무 무관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안 해줍니다. 업무 무관이라고도 하고요. 사업 무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를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노트북을 사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노트북을 사왔어요. 100만 원 주고 사왔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온 거예요. 그래도 그건 공제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뭐에 해당하니까? 사업하고 무관한 지출이라서. 자, 그 다음에 토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거. 자, 토지 자체가 면세잖아요. 자, 그런데 땅을 샀어. 땅을 샀는데 땅이 밭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정지 작업을 하려고 용역을 샀어. 그러면 용역을 샀으니까 부가세를 줬겠죠? 그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왔어요. 그래도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셨나요? 토지 자체가 부가세를 창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이나 유지나 임차에 대한 것들은 다 공제를 안 해줍니다. 전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했던 거예요. 간주 공급할 때 비영업용,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소형 승용차 1000cc라고 얘기를 했죠. 1000cc 초과예요. 그리고 1000cc 초과에 대해서는 개별 소비세가 과세가 되거든요. 그리고 8인승까지예요. 일반적으로 5인승에서 뭐 일반적으로 8인승까지, 그냥 8인승까지. 얘네들을 소형 승용차라고 하고요. 비영업용인 경우에 소형 승용차에 들어간 것들은 구입을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3천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부가세를 300만 원을 주고 왔다. 자, 근데 우리가 아반떼를 샀다. 그러면 얘 300만 원은 매입세 공제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유할 때 부가세 나오겠죠? 그것도 다 공제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렌트를 해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다. 근데 뭐는 해줘요? 소형 승용차만 안 해주는 겁니다. 화물차라든지 승합차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해줘요. 소형 승용차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표자들이 보면 좋은 차 타고 다니죠. 그죠? 왜? 어차피 1000cc 초과되는 건 안 해주니까. 그러면 보세요. 사장이 아반떼를 타도 공제를 안 해줘. 그럴 거면 뭐하러 아반떼를 타? 이왕이면 좋은 차를 타지. 어차피 공제 안 되는데. 그러면 정말 아끼고 싶은 사장들은 뭘 타고 다니겠어요? 경차를 타고 다니겠죠. 경차. 스파크나 뭐 마티즈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공제가 되는 거니까.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면세는 면세 사업에 쓰이는 매입세. 면세 사업에.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 어디에서 나오냐면 겸용 사업자였을 때. 그러니까 겸용 사업자. 내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하고 있더라. 그러면 면세 사업에 쓰인 만큼은 공제를 안 해줘요. 나중에 세무 2급 가서 배우겠지만 여기 잠깐 보세요. 우리가 약국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약국의 경우에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한다고 그랬죠. 조제 용역은 면세고 일반 의약품은 과세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약국에 임차료가 발생하는 거예요. 임차료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임차료가 발생한다. 그럼 10만 원의 부가세가 나오겠죠. 이 10만 원 중에 얘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하고 있으니까 면세 사업에 쓰인 만큼은 공제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걸 20만 원 중에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나눠서 면세분에 해당하는 건 공제가 안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세무 2급 문제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대부분 겸용 사업자일 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접대비하고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안 해주겠다. 그래서 접대비는 공제를 안 해줍니다. 내가 거래처 직원이랑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 그럼 부가세가 발생되겠죠? 그러면 공제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직원들 데리고 가서 밥을 먹었어. 그럼 복리후생비죠? 그런 건 매입세액이 공제가 돼요. 접대비만 안 되는 겁니다. 자, 463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뭐 부가가치를 미창출한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다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지금 요 내용은 암기를 다 하셔야 돼요. 대신에. 얘네들은 매입세액이 발생해도 공제가 안 되는 애다.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셔서 466페이지에 보시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는 게 나와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자, 얘는 어떤 사업에서 발생을 하냐면요. 자, 면세인 원재료를 사다가 과세되는 제품으로 만들어 파는 업종이 있어요. 저는 설명을 할 때 대부분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복숭아 통조림 알죠? 그죠? 얘네들은 복숭아를 사다가 통조림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복숭아는 우리나라에서 나거나 뭐 외국에서 수입을 해온다 하더라도 면세라고 그랬죠? 얘는 면세예요. 면세의 원재료를 사다가 과세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얘네는 매출세액은 계속 발생이 될 거예요. 물건을 팔 때마다. 그런데 얘네는 매입세액이 없는 거예요. 왜? 재료를 면세인 걸 사오잖아. 그죠? 그러면 매입세액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억울하다는 거야. 야, 나는 맨날 매출세액만 발생해서 매번 세액만 납부를 하니까 난 너무 불공평해. 그래서 나도 매입세액 공제를 좀 해줘. 그래갖고 요 면세로 사온 거 있죠. 이거의 일정 비율만큼을 뭘로 매입세액인 것처럼 공제를 해주겠다. 그게 의제 매입세액입니다. 말뜻은 이해가 되시나요? 얘는 매출세액만 발생하고 매입세액이 발생을 안 하니까 면세로 매입한 것 중에 일정 비율만큼을 매입세액처럼 공제를 해주겠다. 자, 책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죠. 지금 그게 요 그림이에요. 똑같은 얘기고. 내용 한번 볼게요. 그럼 의제매입세액 제도라는 게 뭐냐?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의 102분의 2 또는 108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얼마나 해주느냐? 업종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밑에 의제매입세액 계산해 보시면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 가액에다가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 일반 업종은 102분의 2만큼, 중소제조업의 경우에는 104분의 4만큼, 음식점 법인은 106분의 6, 음식점 개인은 108분의 8, 이렇게 요 비율만큼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에는 거의 대부분이 104분의 4, 중소제조업의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3번에 의제매입세 공제 시기는 언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자, 복숭아를 사다가 통조림을 만들 때 이 사온 복숭아가 언제 통조림으로 만들어지는지는 분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급받은 날, 구입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예정신고 시 또는 확정신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공급받은 날, 그러니까 구입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밑에 한도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한도는 계산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실기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 안에 한도가 다 계산이 되게끔 나와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이 한도를 구분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도 지금 좀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요. 세무 2급 교재에 가면 좀 더 상세하게 나와요. 뭐 원재료만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니까 그거는 세무 2급에서 좀 더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실 건 의제 매입세액이 뭐냐라는 거 정도만 잘 봐두시면 되고 공제율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공제율도 나중에 세무 2급 실기에 가서 자주 나와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넘어가셔서 신고와 납부 그랬는데 이것도 앞에서 대충 한 얘기예요. 자, 예정신고는
예정신고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면 돼요. 자, 용어를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있어서 보세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1기 예정신고 기간인 거예요. 예정신고 기간. 그리고 얘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된다고 그랬죠? 다음 달 25일, 4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돼요. 이때를 1기 예정신고 기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그러니까 이거를 써드리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1기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하고요. 4월 25일을 1기 예정신고 기한이라고 해요. 가끔 용어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기간이고 이때까지는 해야 된다. 그래서 예정신고 기한이에요. 자, 뭐 규정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당해 예정신고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된다. 자, 이번에 유의할 사항 그랬는데 예정신고 할 때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예정 때 뭔가 잘못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확정 때 추가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내가 더 낼게 라는 건 요때만 정해지는 거예요. 예정 신고 때는 잘못한 게 있어도 못 찾아요. 지금 예정 신고니까 못 찾잖아. 근데 이걸 신고를 했던 것 중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확정 때 가산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신고 때는 가산세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옆에 보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세액 공제는 적용한다 그랬는데 이건 여러분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왜? 아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세액 공제는요. 개인 사업자만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법인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니은의 사업자가 신청에 의해 조기 환급을 받은 경우에 기신고분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랬는데 뒤에 먼저 볼게요. 468페이지에 환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요거 먼저 볼게요. 자, 환급, 일반 환급은 환급세액이 발생할 시에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그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을 해야 된다.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우리가 예정신고 때, 요때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환급이 나와서 100원인데, 매입세액이 만약에 150원이다. 그러면 50원을 환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예정신고 때는 환급세액이 나와도 환급을 안 해줍니다. 왜냐면 너 어차피 확정 때 또 신고할 거잖아. 그러면 요 환급세액 50원은 확정 신고할 때 빼줄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급은 언제만 발생한다? 확정 신고 후에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 거를 7월 25일 날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요때가 뭐라는 거예요? 확정 신고 기한이에요. 이 기한이 경과하고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요때도 마찬가지예요. 2기 때도 마찬가지로 예정 때 환급이 나와도 환급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언제? 자, 7월 1일에서 9월 30일,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그러면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는 거고 1월 25일에 신고를 이때가 확정 신고 기한이죠. 이 기한이 경과한 후에 30일 이내 환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나는 빨리 환급을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무 때나 아무거나 다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밑에 조기 환급 대상 보세요. 우리가 매출한 것 중에 영세율 대상이 있으면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설비, 감가상각 자산을 신설하거나 취득하거나 확장 또는 증축.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건물을 10억짜리를 샀어요. 그러면 부가세가 1억이 나오죠? 금액이 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빨리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 다음에 3번에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이거는 그 아까 우리 개인 파산이나 회생 같은 거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한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를 하는데 산업은행에서 뭐 얼마요? 얼마를 지원해주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필요하잖아, 많이. 그러니까 조금 빨리 환급을 해주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시험에는 나온 적은 없어요.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조기 환급 대상은 우리 매출 중에 영세율 적용이 되는 매출이 있거나 이번에 사업 설비를 대규모로 금액을 투자를 해서 구입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기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기 환급은 언제 신청할 수 있느냐? 자, 밑에 조기 환급 기간, 그래서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최종 3월 중에 매월 신청할 수 있고 또는 매 2월을 신청할 수 있대요.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그냥 매월, 매 2월? 그냥 기간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편해요. 자, 예정 신고 기간 1월 1일에서 1월 31일, 2월 1일에서 2월 28일, 3월 1일에서 3월 31일. 자, 요때까지가 예정 신고 기간이죠? 그러면 예정 신고 기간 중에 매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월. 그래서 1월 1일에서부터 1월 31일 것까지는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다? 2월 25일 날. 요때 여기에 이 중에 영세율 대상이 있거나 또는 시설 장비를 투자한 게 있다. 그런 경우에 요때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이 돼요. 아까 일반 환급은 며칠이라고 그랬죠? 30일이라고 그랬죠? 조기 환급은 15일 이내 해줍니다. 그러면 2월 1일부터 2월 28일 것까지는 3월 25일 날 신청할 수 있고 3월 1일에서 3월 30일 거는 4월 25일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매월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매 2월은 무슨 뜻이냐면 2개월치를 2월 28일 것까지를 3월 25일 날 신고하거나 2월 1일에서 3월 31일 것까지를 4월 25일 날 신고를 하거나 그러니까 매 2월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지금 그 얘기가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표로 나와 있는 거. 근데 거기 안 되는 게 하나 나와 있죠? X표 나와 있는 거. 3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이렇게는 신청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과세 기간이 넘어가니까.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이 총 10억인데 영세율이 1억이에요. 그러면 조기환급 신청할 때 그 1억에 해당하는 것만 신청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같이 신청하는 거예요. 대신에 조기환급 대상이 있으면 요 기간 안에 발생된 거를 조기환급 다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많이 헷갈려들 하는 게 그러면 기계 산 것만 또는 건물 산 것만 환급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기간에 들어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조기 환급 대상이 있어요. 있는데 그냥 조기 환급을 이때 신청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1월 1일부터 3월 31일 것까지를 4월 25일 날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그냥 조기 환급을 신청한 걸로 보고 그냥 15일 이내에 환급을 해줍니다. 1월부터 3월 31일 사이에 조기 환급 대상이 있으면 그냥 조기 환급을 신청한 걸로 본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따로 이때 신청하지 않았을 때. 자, 그 내용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것도 세무에서 나오는 내용이라. 자, 그래서 조기 환급 신고하면 언제? 15일 이내에요. 자,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 그럼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아까 예정신고 때 니은에 보면 사업자가 신청에 의해 조기 환급 받은 경우 기신고 부분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얘기죠. 내가 1월부터 1월 31일 사이에 조기 환급 대상이 있어서 조기 환급을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월, 3월 동안은 그런 내용이 없었어. 조기 환급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1월 1일에서 3월 31일 거를 4월 25일 날 신고한다고 그랬죠? 이때 신고할 때 그 전에 조기 환급 신청했던 건 신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이중으로 신고를 하면 안 되니까. 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2번에 예정신고 의무의 면제 대상자 이렇게 나오는데 예정신고는 예전에 한 얘기 있는데 법인은 1년에 4번 신고한다고 그랬죠? 개인은 1년에 2번만 한다고 그랬어요. 개인 사업자는. 그래서 언제만 1월에서 6월 것까지를 7월 25일 날,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 거를 1월 25일 날 이렇게 2번만 신고를 하면 돼요. 개인 사업자는. 자, 그래서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예정신고 의무의 면제 대상자는 밑에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예정신고 안 해도 돼요. 대신에 예정신고 기간의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가지고 고지서를 보내줘요. 자, 그래서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결정해서 내라고 고지서를 내보내줘요. 그럼 그걸 받은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는 안 하고 예정 고지된 걸 납부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 1월에서 6월 것까지를 7월 25일 날 신고를 할 텐데 개인 사업자는 내가 예정 고지된 금액을 납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때 신고할 때 예정 고지된 거 납부한 거는 공제를 해줘요. 요거 신고를 할 때. 그런데 예정 고지를 하려고 금액을 봤더니 징수해야 되는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징수를 안 해요.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징수를 안 한다라는 거지 납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셨나요? 세무서장이 징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조심해야 됩니다. 납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거를 소액 부징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금액이 작아서 징수하지 않겠다. 자, 그래서 30만 원 미만은 소액 부징수한다. 자, 이 내용도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만 또 나와 있어요. 밑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각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할 수 있대요. 신고할 수 있다는 거지 신고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각 예정신고기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 왜 예정신고를 왜 할까요? 자,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이때 징수를 한단 말이에요. 세무서에서. 나한테 예정 고지가 날라와요. 직전 과세기간에는 장사가 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가세를 100만 원을 냈어. 그러면 요때 예정 고지 날라오는 게 50만 원이 날라올 거 아니에요. 50%가 날라온다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내가 운영을 하면서 장사가 너무 안 된 거야. 그럼 부가세가 50만 원도 안 나와. 내가 내야 될 세액이. 그러면 미리 내가 50만 원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개념인 거예요. 나는 네가 예정 고지한 금액을 벌지도 못했고 납부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미리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 의도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각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해서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 개인 사업자도 조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되셨나요? 이런 사람들은 예정신고를 하고 싶으면 해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확정신고와 납부 그래놨는데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된다. 요렇게요. 과세기간이에요. 요거요. 요게 과세기간. 요렇게도 과세기간이에요. 그러면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7월 25일하고 1월 25일. 이때가 확정신고 기한이에요. 자, 그 다음에 1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은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 신고 시에 기신고한 부분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까 그 얘기랑 같은 얘기네요. 1월, 2월, 3월 거를 4월 25일 날 신고를 하는데 조기환급 신청한 게 있으면 얜 빼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확정신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예정 때 저거를 해버린 거예요. 예정신고 때 조기환급을 신청을 해버렸어. 그러면 이 부분은 제외하고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번에 확정신고 시 가산세와 공제세액 이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아까 위에서 뭐는 하지 말라고 그랬죠? 가산세는 예정신고 때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확정 때는 그것도 다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469페이지로 다시 가시면 부가세 신고서가 나오는데 자, 이 화면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는 일단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입세액.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 환급세액이 나온다. 이러한 구조로 생겨 있는 거고요. 자, 여기 1번은 우리가 과세되는 제품을 매출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줬을 때 여기에 금액이 써지고 그 금액의 10% 세액이 여기 써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매출을 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면 매입자 입장에서 관할 세무서에 가고 세무서장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매출한 사람한테 연락이 온다고 그랬죠? 너 왜 세금계산서 안 해줬어? 그래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했잖아. 너 그거 납부해. 그러면서 연락이 오면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도 보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여기도 있죠. 그죠? 이거는 매입자가 본인이 공제를 받겠다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자, 제가 세금계산서 안 해줬어요. 그러면 네가 네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
그럼 공제해줄게. 공제받는 입장은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음,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과세되는 제품을 팔고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 여기에 써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던 거지만 신용카드, 직불카드 이런 것들이 있죠? 현금 영수증. 여기에다 다 포함해서 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원래 세금 계산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금 계산서도 안 해주고 현금 영수증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준 거예요. 증빙서류를 안 줬어. 증빙서류가 없었을 때 여기 4번에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밑에 나오는 게 영세율이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부는 여기 5번에 써주시면 돼요. 이건 국내 수출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외국에다 직접 수출을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잖아요. 그쵸? 그걸 여기 6번에다 써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때 누락한 부분들이 있으면 확정신고 때 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금액이 들어가는데 요 내용이 오른쪽 여기 7번 여기에요. 여기. 여기다가 입력하면 이 내용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 과세되는 거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는데 누락을 시킨 거예요. 예정신고 때. 그러면 여기다 써주시는 겁니다. 근데 예정신고 누락분은요. 세금계산서냐 아니냐만 구분하시면 돼요. 예정신고 누락분일 때는. 그래서 과세되는 건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걸 누락했다 그랬을 때 33번. 뭐 신용카드든 현금영수증이든 매출을 했는데 예정신고 때 누락했다. 그럼 여기다 써주시라는 거예요. 기타. 마찬가지로 예정신고 누락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누락했다. 그럼 여기다가 신고할 때 여기다 써주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영세율인데 수출한 걸 누락시켰다. 그랬을 때 여기다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게 예정신고 누락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번에 대손세 공제를 받겠다. 거래 상대방이 뭐 부도 6개월이 지났다든지 또는 파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손세 공제를 받으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로 써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로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공신고하면서 대손세 공제를 받았는데 얘가 돈을 갚은 거예요. 다시 회수를 했다. 그랬을 때는 플러스로 써주시는 거고. 자, 여기에다가 써주시란 얘기고. 자, 그러면 얘네들을 다 합친 금액의 합계, 여기 있죠? 9번. 여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가 과세 표준입니다. 여기가 과세 표준이고, 여기가 매출세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게 있는데 이게 일반 매입하고 수출기업 뭐 유예분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10번 요거하고 11번 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내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샀다든지 그러면 여기 10번에 써주시는 거고요. 여기 11번은 고정자산 샀을 때 주의하셔야 될 거, 여기 고정자산 매입은 감가상각 자산을 샀을 때 쓰라는 겁니다. 감가상각 안 되는 걸 사면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일반에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을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 여기다 써주시란 얘기고요.
자, 다음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어요. 매입에 예정신고 때 누락한 게 있으면 여기다 써주는데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여기에 쓰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매입의 예정신고 누락분.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한 세금계산서 수치분이 있더라. 그러면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공제 매입은요. 얘네들을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 요 밑에 있는 거. 얘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인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얘는 예정신고 누락분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고요. 지금 거는 요 밑에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죠. 내용은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신용카드로 원재료를 사왔다든지 고정자산이 아닌 것들을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자, 신용카드로 매입했을 때 내가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샀다. 그러면 여기다 써주시는 얘기죠. 고정매입에다가.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 거는 일반 매입에, 감가상각 자산인 건 고정매입에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의제매입세액 설명을 드렸었죠. 의제매입세액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활용 퇴자원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 지금 아직 안 배웠어요. 세무의 2급에 가서 배울 텐데 의제매입세액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고철이나 이런 걸 있죠. 보물을 사다가 판매를 하는 업종이더라. 그러면 보물을 면세로 사온 것들이 있죠. 영수증을 받고 사온 것들을 일부를 의제매입세액처럼 공제해주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세무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의 예정신고 누락분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아까 설명드렸고 자, 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여기에요. 여기 밑에 있는 거. 내용은 같은 내용이니까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것들까지를 10번부터 14번까지를 다 합계를 내면 15번에 들어가지겠죠. 근데 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들 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불공이라고 해서 7가지 설명드렸죠? 그 내용들이 여기에 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직접은 안 써지고요. 여기에다 쓰면 입력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또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내가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들어가서 신고를 하잖아요. 부가세 신고를. 그럼 10,000원 공제해줘요. 자, 그랬을 때 전자신고 세액공제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는 옛날에는 법인도 전자세금계산서 초창기 때는 건당 100원씩 공제를 해줬었어요. 근데 지금 법인은 의무가 되면서 얘네들은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빼고 나면 매입세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 환급세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이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거 있죠?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정신고 때 환급이 있었는데 예정신고 때는 환급 안 해준다고 했죠. 그죠? 그럼 확정 때 여기에서 빼줄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 쓰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가산세를 여기 요런 종류들을 잘못하면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도 세무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것까지 다 뺄 거 빼고 나머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여기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쭉 어떤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만 설명을 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이 세무 2급 가서 직접 작성을 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연습시켜 드릴 거예요.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전산회계 1급 문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숫자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뭐 과세 표준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조회 문제, 마지막 조회 문제에서 보면 이런 거 조회해서 찾아라. 그러면 1기 확정신고 기간에 4월에서 6월이죠. 1기 확정신고 기간에 과세 표준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문제들이 전산회계 1급에선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있는지 정도는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것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1번. 다음 거래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자, 이거는 불공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1번. 대표자 개인의 골프용품을 구입했대요. 공제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된다고요? 옆에서 써놓으세요. 업무 무관. 이렇게. 다음 2번.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승용차 5인승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소형 승용차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얘는 공제가 안 됩니다.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다음 3번에 거래처 선물 구입비는 안 되죠? 옆에다 쓰세요. 접대비. 다음 4번 사업자 등록 신청일 15일 전에 과세사업용 컴퓨터를 구입했대요.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이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을 받으면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만 공제 받을 수 있는 애입니다. 다음 2번도 비슷한 문제예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자, 1번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었대요. 자, 토지는 공제가 돼요, 안 돼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된다고 했죠? 자, 옆에다 써놓으세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다음 2번 관광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5인승 2000cc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도 공제가 안 되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니까. 3번 음식업자가 계산서를 받고 면세로 구입한 축산물의 의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공제 가능한 거고요. 4번 소매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 증빙서류 없으면 공제 안 해준다고 그랬죠. 영수증은 적격 증빙으로 보지 않아요. 적격 증빙을 받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겠죠.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든지 현금 영수증을 받든지 하면 공제가 되지만 일반 영수증은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에는 3번이 되고요. 다음 3번.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은 자, 1번 세금계산서 미수치 관련 매입세액 공제 안 되죠. 세금계산서 안 받으면 공제 안 돼요. 2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얘도 안 되죠. 얘도 업무 무관이에요. 3번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접대비라서 안 되죠. 4번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자, 그래서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3번에는 4번이 공제가 가능하고요. 또 같은 문제네요. 4번 주 광주 상사는 다음에 매입세액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대요. 자,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하더라도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안 해줍니다.
다음 2번에 업무 관련 매입세액. 관련 매입세액은 해줘야죠. 그죠? 2번이 공제되는 거고요. 3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2000cc 구입 관련 매입세액 안 해주죠. 4번에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도 안 해주죠. 자, 그래서 4번에는 2번입니다. 다음 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은 1번 기계부품 제조업자가 원재료를 매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했대요. 원재료를 신용카드로 샀대요. 그럼 공제가 되겠죠? 신용카드는 공제되니까. 2번 농산물 배추 도매업자가 운송용 트럭을 매입했대요.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농산물 배추 도매업자는요. 면세사업자예요. 면세사업자라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뭐 신고도 안 하는데요. 뭐 공제부터 당연히 못 받겠죠. 다음 3번 거래처에 접대하기 위해서 선물을 매입했대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안 해준다고 했죠. 4번 비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았대요.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면 매입세 공제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1번만 공제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셔서 6번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때도 해야 돼요. 신고를. 2번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예정 고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된다. 맞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안 하는 대신 예정 고지된 걸 납부해줘야 돼요. 3번 개인사업자에게 징수해야 할 예정 고지 금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아까 소액 부징수 얼마라고 그랬죠? 3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개인사업자는 사업 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엔 예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7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자 1번 부가세 신고서와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자 부가세 신고서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나 감가상각 자산 등을 취득을 했을 때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거는 뭐 때문에 제출하냐면 조기환급 신청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시설 투자를 한 경우에 있죠?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을 했을 때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끔 하려고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제출한다. 모르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냥 전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음 2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전자 세금계산서를 쓰고 있다. 그럼 얘도 제출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다음 3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와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자, 이번에 우리가 불공제 받는 게 있다. 불공제되는 게 있다. 이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게 있다. 그러면 이것도 제출을 하는 거예요. 4번에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하고 조정 후 총수익금액 명세서는요. 이거 소득세 신고할 때 하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 소득세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8번 다음 자료를 보고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으로 옳은 것은 2020년 4월 25일 날 1기 부가세 예정신고 및 납부했고요. 7월 25일 날도 확정신고를 했대요. 자, 8월 20일 날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죠?
말일 다음 달 25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8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 그러니까 9월 25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8번에는 3번이 됩니다. 다음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조기환급은 조기환급 신고 기한 경과 후 25일 이내에요? 아까 조기환급은 며칠? 15일 이내라고 그랬죠? 15일.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의 조기환급 기간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에 매월 할 수도 있고 2개월치 묶어서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 얘기고요. 조기환급 신고는 조기환급 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한다. 맞죠? 4번 조기환급 대상은 영세율 적용이나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번에는 1번이 틀렸네요. 다음 넘어가셔서 주관식 문제 1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 사업자 주 한국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자료의 금액은 공급가액이래요. 자, 매출 자료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 20만 원이래요. 그러면 매출세액이 20만 원이겠죠. 20만 원이니까 2만 원이요. 매출세액은 2만 원. 두 번째, 현금 매출분 증빙 없대요. 자, 매출은요, 증빙 서류가 없어도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10,000원을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매입 자료에 보니까 현금 매입분 증빙 없다고 그랬죠. 증빙 없으면 공제 안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출세액, 납부세액 얼마 내야 돼요? 3만 원에서 매입세액 공제받을 게 없으니까 3만 원을 다 납부를 해야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대손세액은 얼마인가? 자, 파산에 따른 매출채권. 거래 상대방이 파산이에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공제를 해주죠. 그 다음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부도수표 6개월 지나면 해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이 있대요. 얘네 전부 다 지금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얼마를 빼줄 수 있다고요? 공급 가액이니까 세액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2천에 200이고 1000에 100이고 100에 10이잖아요. 그러면 310만 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겠네요. 자, 다음 3번. 다음 자료에 의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 모든 거래 금액은 부가세 별도래요. 자, 총 매출액은 2,200이래요. 그러면 220이 매출세액일 거고, 거기에 총 매입액은 2천만 원으로 기계장치 구입액 500만 원과 거래처 선물 구입비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총 매입액은 2천에 200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거래처 선물 구입비는 접대비라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30은 빼야 되겠네요. 그러면 170만 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5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겠네요. 다음 4번. 대천 종합상사는 4월 15일에 사업을 개시하고 4월 30일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해서 5월 2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다음 중 대천 종합상사의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가정한다. 자, 3월 15일 날 상품 구입액 30만 원이 있어요. 매입세액 3만 원. 이거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기 전이라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기재가 된 거래요. 4월 15일 날 또 비품을 50만 원 구입하고 매입세액이 5만 원이 발생했대요. 5월 10일 날 접대비는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상품 구입액 100만 원에 10만 원은 공제가 되겠죠. 그런데 3월 15일 거, 4월 15일 게 과연 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지금 보면 48회 수정이라고 나와 있죠. 이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역산해서 20일 이내 거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업자 등록을 4월 30일에 했잖아요. 그럼 역산해서 20일이면 4월 10일 이전의 건 안 해준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3월 15일 거를 공제를 안 해준다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언제요? 사업자 등록하고 자, 이걸 날짜를 계산을 해보면 자, 아까 문제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거 잠깐 다시 볼까요? 463페이지에 아까 매입세액 불공제할 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 자, 우리가 3월 15일 거, 4월 15일 거 보면 3월 15일 거 먼저 볼게요. 자, 3월 15일이 이때가 공급 시기예요. 맞죠? 3월 15일 거 우리가 샀을 때 이 과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과세 기간이란 말이에요. 하셨나요? 그러면 이 과세 기간이 끝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 신청할 날로부터 4월 30일이죠. 등록 신청을 한 날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여기요. 여기 요 날부터 역산해서 이때 것까지는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월 15일 거도 해줄 거고 3월 15일 거도 다 해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요. 다 해준다. 접대비만 빼고. 그래서 얼마? 지금 매입 세액 물어봤으니까 3만 원, 3월 15일 거 3만 원, 4월 15일 거 5만 원, 6월 4일 거 10만 원에서 18만 원이 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5번 주평화는 일반 과세 사업자이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부가가치 세액은 얼마인가? 거래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대요. 자, 외상 판매액도 매출액이니까 200만 원. 200만 원. 자, 그 다음에 사장 개인 사유로 사용한 제품이 있대요. 자, 원가가 80만 원, 시가가 120만 원이래요. 자,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간주 공급 중에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죠? 사장이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가져갔으니까. 그러면 시가로 부가세는 납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12만 원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얘기 나와 있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각 대금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은 매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팔든 뭘 팔든 매각 대금의 10%는 부가세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 매출세액이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제품 이건 판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매출세액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매출세액은 총 222만 원이에요.
다음 6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거. 자, 첫 번째 접대비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안 해주죠. 그 다음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안 해줄 거예요. 토지 관련 매입세액도 안 해줄 겁니다. 0이네요. 0. 자,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일반 과세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금액은 자, 첫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에 의한 제품 매출액 2,805만 원 공급 대가 그랬죠? 그러면 이건 매출세액이 얼마예요? 255만 원이에요. 공급 대가라고 써 있잖아요. 공급 대가니까 매출세액만 뽑아내려면 280, 2,800 아까 알려드린 거죠. 2,805만 원 세액만 뽑아내려면 110분의 10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에 의한 원재료 매입한 건 당연히 공제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얘는 부가세 별도라고 했으니까 30만 원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 의한 제품 운반용 소형 화물차를 구입했대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아니니까 공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00만 원의 부가세 별도라고 했으니까 150만 원 부가세만큼.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 거래처 선물 구입비. 얘는 접대비라서 안 되겠죠. 그러면 255만 원에서 180을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납부해야 할 세액은 75만 원만 납부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8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래요, 이번엔. 자,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150이고 그 외에 매출 매입과 관련된 영세율 거래는 없다. 그러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해야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가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0%. 그래서 과세 표준으로 신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150만 원에다가 두 번째 세금 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물품의 공급가액은 620만 원이고 이 중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물품의 공급가액은 4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과세 표준. 자, 요거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납부세액이 27만 원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아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애가 얼마죠? 총 매입한 게 620인데 이 중에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 40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620에서 40을 빼요. 620만 원에서 40을 빼면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58만 원이란 얘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620에서 공제 못 받는 애 40만 원을 빼면 580만 원일 거고 이거의 10%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8만 원. 그러면 매출세액이 얼마겠어요? 더하면 되잖아요. 85만 원인가요? 85만 원에서 58만 원을 빼니까 27만 원을 납부를 한다. 그러면 매출세액은 과세 표준의 10%잖아요. 그러면 과세되는 과세 표준은 850이죠. 근데 얘도 과세 표준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150. 그러면 과세 표준은 1,000만 원이 되겠다.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산회계 1급 이론 부분들을 끝내고요.